자, 오늘 강의는 뭡니까? 17분 구경무화 계속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강의가 저는 그래요. 그 초반 강의가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긴 이유가 뭐냐면은 초반에 기초를 잘 다져야 뒤에 그 있잖아요. 뒤에 가면 갈수록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17분 또 한 몇 분 더 할 것 같아요. 자, 17분 구경무화 마침내 무화가 된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아궁과 법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되게 어려웠죠, 그죠? 근데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이거 유튜브 다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조회수가 뭐 한 80번 가까이 나오니까 한 번씩 다 들어보신 것 같은데, 자, 이게 그 아궁과 법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아궁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해가지고 그게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법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머리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언어 안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궁의 의미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안에 이 법을 채우는 겁니다. 맞죠? 공부해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아궁은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내가 공부해서 뭐 지식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공에 대한 공부, 법에 대한 공부는 아궁으로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자, 근데 법공은 되게 어렵죠. 그죠? 법공은 어떤 거냐면, 자, 아궁은 내 안에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안에 법을 만드는 거고, 법공은 내 안에 법을 그 보살님들한테 있잖아요. 보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보살님이 엄청나게 큰 아픈 있잖아요. 어떤 그 상황에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보살님 마음이 되어가지고 보살님 옆에 가서 보살님의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정 나누려면 내가 낸데 하고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를 완전히 버리고 가야 보살님의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법공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저 밖에 소나무가 보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나무는 싱싱한데 저 나무만 막 말라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 꽃집에 가서 영양제 사와가지고 그 나무에 꽂아주는 행위. 그게 바로 그 나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마음을 있잖아요. 주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꼽아주는 게 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되어서 그 상대, 대상이 되어서 그 대상에 맞게끔 내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마음 작용이 내 주관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되어가는 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작용이 아니라 그 작용은 내가 일으키는데 그 보살님이 아프면 그 슬픔에 맞는 있잖아요. 그 작용이 내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법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있잖아요. 완전 우리가 말하는 이 금강경 17분 전과 후를 이야기했을 때 이 아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기 불교의 아라한을 말하는 거고 17분 이후부터 말 그대로 17분의 마지막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그 열애는 무의의 법을 통달해야만이 진정한 보살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자, 그 내용, 보살의 내용인데
말 그 17분부터는 보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16분까지는 제가 계속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을 버리라, 상을 버리라. 그 상을 버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 안에 법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가진 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을 버리라, 상을 버리라 하는 것이 내 공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버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자꾸 내 마음속에 담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법을 담는 게 아니고 상을 버리면 저절로 법이 들어온다고 제가 안 했습니까? 그죠? 상을 버리면 말 그대로 저절로 내 원래 본 모습인 법이 저절로 살아나는 게 아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예? 공부를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상황을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 그래요. 아라한도 깨달은 사람이고, 자, 보살도 우리가 말하는 대승불교의 보살도 깨달음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방편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나의 그 목표가 깨달음이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해 가는 거, 그것을 이제 아라한이라 그러고, 보살의 의미는 내가 금생에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깨닫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중생들과 같이 가면서 더불어 마음을 나누면서 말 그대로 그 깨달음을 향해 같이 가는 것을 보살 사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구분을 했잖아요. 구분을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고 아라한이 있고 보살 사상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로는 구분했지만 사실은 이런 구분함이 싫어서 제가 17분 이후를 강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아공, 법공, 아라한, 보살 사상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성불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근본 불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성불교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헤게모니 싸움을 위해서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현대 정치를 보면 항상 뭡니까? 프레임 싸움이다 그러죠. 니는 좌파고 나는 우파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어떤 좌파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고 우파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제가 느끼기 때문에, 물론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개념은 제가 말씀은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성불교에서 만든 개념이든 어쨌든 간 이 개념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처음부터 아라한과 보살로서 설명을 하지 않고 아공과 법공으로 설명했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이 개념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공과 법공으로 나눈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아공과 법공을 나눴잖아요. 아공은 아라한이고 법공은 보살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아라한과 보살 사상은 있잖아요. 이게 공통어가 없어요. 공통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공과 법공은 공통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공이잖아요. 아공, 법공, 공이 공통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이라는 말도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드신 단어가 아니에요. 대성불교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근데 왜 대성불교에서는 공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예? 대성불교가 공을 만든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성불교의 교리를 보게 되면 초기 불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 근데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주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 되죠. 예?
그래서 같이 주류 문화, 같은 주류 불교가 되려면 부처님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부처님의 교리를 받으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교리의 핵심이 사실은 무아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윤회도 무아윤회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윤회를 설명할 때 무아가 들어가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했는데 그 후반부에 오는 이제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무아의 관점으로 윤회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아의 개념을 확장해 버린 겁니다. 그게 공입니다. 그게 공이에요. 자, 그리고 공의 개념을 그래서 무아와 같아 이런 식으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의 개념을 확장하라고 안 했습니까? 언어의 개념에 갇혀버리면 부처님의 있지 않습니까? 법을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무아를 공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아의 개념을 공으로 인용해서 말 그대로 우리도 주류 불교라고 내세웠고 그래서 대승도 주류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류 불교가 되고 난 뒤에 문제는 이 공의 개념을 아공과 법공으로 나누어 가지고 아공은 아라한 초기 불교도에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무아를 공으로 만들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승불교도 주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주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말 그대로 다시 주도권 싸움을 해버립니다. 공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주류 문화 안에 주류 불교에 편성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은 그 주류에 들어오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아공과 법공을 나눠서 있지 않습니까? 주류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류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나눠서 아공은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 하는 있지 않습니까? 자리 중심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나를 위한 깨달음의 공부를 하는 거고 보살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수행하는 그런 단계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공, 법공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모든 있지 않습니까? 교리나 이런 데서 그게 나옵니다. 은연중에. 근데 그걸 제가 설명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는 그렇게 설명은 해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공이든 법공이든 간에 저는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공, 법공을 먼저 꺼낸 겁니다. 자, 제가 초기 있잖아요. 건강경을 강의하면서 2분에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게 뭐냐면 언어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보살님들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 언어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면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선수행을 할 때 직관적 통찰을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들어는 보셨죠? 예? 언어가 끊긴 자리. 그 직관적 통찰이라 그럽니다. 근데 직관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직관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끊긴 자리라 그러는데 이 설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우리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뇌를 10%만 활용하면은 진짜 인류 최고의 천재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뇌를 있잖아요. 사실은 몇 프로 못 써요. 한 자릿수밖에 못 씁니다. 아인슈타인 또 10% 이상을 못 썼어요. 예?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보살님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때 몇 프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밖에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보살님 좋아합니다 했을 때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구분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한다는 말을 믿게 될 경우 제가 얼마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표현이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항상 언어로 소통하고자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언어로 어떻게 보여줘요? 언어로 보여줄 수 없다니까. 근데도 우리는 뭐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막 삐져버려. 예? 삐져버려. 보살님들이 자식이나 남편한테 했던 말이 보살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 화나면 있잖아요. 막 없던 말도 나오고, 기분 좋으면 또 없던 말도 나오고, 예? 왔다 갔다 해요. 실질적으로. 예? 언어의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보되 글자 이면을 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글자를 봐가지고는 천년만년을 공부해도 부처님의 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공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다 해냅니까? 예? 예를 들면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보살님이 제한테 있잖아요. 제가 보살님한테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내용은 부처님의 법을 10%밖에 전달 못했어요. 맞잖아요. 조금 전에 뭔 말했냐면, 내 마음을 내가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기준이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밖에 언어로서 전달이 안 된대요. 내 마음이.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알았을 때 지금 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아는 법의 10%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10% 알아가지고 법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 10%를 가지고 보살님들이 이게 우리가 말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은혜의 개념을 확장하라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분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예? 그 언어 이면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있잖아요.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잘해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되게 내만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게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언어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하는데 익숙해져 보면 뭐냐면 듣는데 익숙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업식이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우리 업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게 상이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우리는 그래요. 내 보살님이 나한테 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보살님이 왜 이 언어를 쓰고 이런 말을 할까? 그래서 보살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보살님이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식으로 들어요. 내 식으로 이해해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게 오해입니다. 아, 나는 지한테 잘해줬는데. 지는 왜 내 배신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어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소통의 개념인데 이것을 내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내 마음 작용을 계속 끌고 가는 게 그게 상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예? 모든 상들이 실질적으로 언어에서 나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보살님들 생각이 뭡니까?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보살님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은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살님들이 사용하는 생각하는 그 언어가 너무나도 있지 않습니까? 편협하면
보살님들이 생각 자체가 편협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제가 자꾸 확장시키란 거예요. 예? 확장시킬 때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 건강경 내용을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건강경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봐봐요. 여 안의 내용에, 법문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처소했을 때 깨달았느냐 했을 때 깨달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부처님이 얻은 가장 높고 큰 깨달음에는 그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 처소에 있으면서 깨달은 가장 높고 깊고 큰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이해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압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보살님들이 진실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거짓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너무 확실해서 그래요. 그 진실과 거짓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항상 진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살님들은 부처님이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진실도 없고 거짓이 없다 해도 보살님들은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보살님들은 진실에 대한 개념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보살님들이 17분 이후부터 보살행을 끝없이 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보살행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보살은 이 사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보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살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 믿을 수 있는데 저 인간 믿을 수 없는데 이 구분을 먼저 해버리잖아요. 근데 저 인간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살행을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진실이나 거짓에 대한 개념을 제가 사실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뭐냐면 진실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방편일 뿐이에요. 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 죽이면 적군을 죽이면 영웅이 되지만, 예? 그게 평화로운 시대는 뭡니까? 연쇄살인마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예? 보살님이 누군가를 믿으면 거짓말을 해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보살님이 믿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있잖아요. 부처님이 진실도 없고 거짓이 없다. 오로지 방편만 부처님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이라는 상도 없고 거짓이라는 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이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 말을 영원히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보살님들의 상이 진실에 대한 상이 그만큼 강합니다. 거짓에 대한 상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상이 없어져야 진실과 거짓이 다 없어지고 오로지 방편만이 존재합니다. 근데 보살님들이 상을 못 버리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초반에 건강히 공부할 때 그냥 말장난으로만 저 치고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그때 그 말을 부정했던 거는 내 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살님들이 이 경전에 마음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보살님들의 상이 강해요. 말 그대로 대승불교에서 끊임없이 보살행을 강조하지만 보살행은 거짓과 진실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바른 방편만 사용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어려운 이야기 해봤자 있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오늘 강의한 거 다 내일 올 때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또 내일 와서 또 들어야 조금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이해하는 게 넓어질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